안녕하세요. 낭만독백입니다. 오늘 제가 소설책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 제목은 오빠 새끼 잡으러 간다. 염기호님의 장편소설이고요. 문학세계사에서 펴냈습니다. 염기훈 작가님은 제5회 황산벌 청년문학상을 수상한 분인데요. 2년 동안 미친듯이 집필한 8편의 장편소설을 들고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온 세상이 사기꾼 천지다. 유튜브를 보는데 집 나간 오빠가 나온다.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스타트업 대표이자 교수를 가르치는 인기 강사란다. 미주를 불러 하소연하자 오빠 편을 든다. 21세기 허생이라나? 내가 저놈을 아는데 사기에 걸린 거다. 미주 폰을 빼서 전화하니 아직 대업을 이루지 못했다며 조금만 기다리란다. 내가 잡으러 간다. 햇빛에 눈이 부셔서 겨우 일어났다. 특급 호텔에서 2번째 밤을 보냈다. 주위를 둘러보고 한참이 지나서야 전날 엉망으로 둔 채 나왔던 방안이 깔끔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자는 동안 미주 혼자서 정리했을 리는 없다. 어제 나가기 직전 객실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만 방 청소를 부탁했었나 보다. 현직 호텔리어라 아는 게 많다. 씻고 나오니 미주도 일어났다. 눈곱도 떼지 않은 채 또 그놈의 브런치 타령을 했다. 배달 음식을 시키자기에 호텔로 배달이 오냐고 물으니 로비까지 가져다 준다고 했다. 그러느니 아예 외출 준비하고 식당에서 먹자니까 이 멋진 경치를 보면서 먹는 즐거움을 누리잔다. 결국 로제 떡볶이 2인분에 중국 당면을 추가해 주문했다. 음식을 받으러 로비에 내려갔다 온 미주의 손에 박스 하나가 더 들려 있었다. 전날 아침 미주는 내가 욕실에서 티셔츠와 양말, 속옷을 빨아 옷걸이에 걸어놓는 걸 보고 혀를 찼다. 옷장에 있는 세탁 주머니에 빨랫감을 넣어서 맡기면 다림질까지 해준단다. 차마 속옷을 맡길 수 없던 미주는 오픈마켓 앱으로 여벌을 주문했고 그게 밤사이에 로켓처럼 날아온 거였다. 배달 음식을 먹고 호텔에서 나왔다. 방에서 부른 카카오 택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텔방에서 오빠 잡을 궁리만 했을 내가 용산에 가기로 마음을 바꾼 건 아침 일찍 하연 언니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다. 간밤에 오빠와 연락이 닿았다며 저녁 때 보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기대도 안 했는데 깜짝 놀랐다. 역시 능력자는 달랐다. 전날 집에 들어간 언니는 혼자 맥주를 홀짝이다가 우리 오빠 동영상이 궁금했단다. 몇 개의 영상을 본 뒤 럭셔리 브레인의 회사 계정으로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이라니 나는 생각도 못 해본 연락수단이었다.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무렵이라면 몰라도 요즘 세상에 가족이나 친구 간에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침에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메일 보냈다는 것도 까먹었거든. 술김에 보내서. 대박. 약속 잡아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더니 메일 한 통으로 그게 되네. 기자가 세긴 세구나. 언니 최고다 진짜. 구디 쪽에서 보기로 했는데 시간은 미정이야. 정해지면 알려줄게. 알았어 언니 고마워.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오빠 사무실에 쳐들어갈 때만 해도 기세등등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전날 하연 언니를 만난 뒤로는 오빠 새끼를 잡으러 온 게 실수였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대회에 나가서 포안을 던지다 보면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미 이건 틀렸다 싶을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비거리가 표시되는 전광판을 보고 싶지 않은 그때의 심리와 비슷하다고나 할까? 언니가 말해준 그 수많은 사기꾼 중 하나가 오빠라는 걸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언니는 자기만 믿으라며 서울 온 김에 구경이나 실컷 하고 가라고 했다. 그러자 미주가 발벗고 나섰다. 녀석이 정한 첫 번째 목적지는 용산에 있는 아이맥스 영화관이었다. 그동안 나는 집 컴퓨터나 기숙사에 있는 작은 TV로 철진한 영화만 봤다. 각 개봉한 영화를 보는 건 동해시에 있는 멀티플렉스에 갔던 게 마지막이었다. 택시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용산역을 이리저리 헤맨 끝에 영화관에 들어갔다. 17,000원이라는 가격에 놀랐고 평일에도 그 비싼 좌석이 꽉 찼다는 것에 또 놀랐고 운동장처럼 커다란 스크린을 보고 또 놀랐다. 전투기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큰 화면으로 보니 진짜 조종사가 된 것처럼 어지러웠다. 영화를 보고 나오니 미주가 또 그놈의 스타벅스에 가자고 이끌었다. 영화관에도 매장이 있긴 했는데 너무 번잡해서 근처에 있는 다른 곳으로 갔다. 미주는 오레오 프라푸치노를,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자리에 앉은 미주는 태백에는 하나도 없는 스타벅스가 용산역 근처에만 5개 있다며 빨리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아빠가 안 보내준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그렇게 어린애처럼 투정할 수 있는 게 신기하면서 귀여웠다. 엄마가 죽은 이후로 나는 수전노처럼 살았다. 태백의 봄과 가을은 꽤 쌀쌀한데 온수 쓰는 게 아까워서 되도록 찬물로 씻었다. 한겨울에도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입김이 나와도 보일러를 틀지 않고 버텼다. 그래봤자 아빠는 뜨거운 물을 펑펑 쓰는 데다가 보일러를 틀어놓은 채 출근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기름 아낀 게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더는 성장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자각한 게 내가 운동을 그만둔 주된 이유지만 등수를 매기는 삶에 넌덜머리가 났기 때문이기도 했다. 시상대 맨 윗자리에 올라간 적이 많았는데도 그랬다. 그렇다고 순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건 더 싫었으니 결과가 어떻든 행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들 힘들다고 하는 공장 일을 선택했고 지금껏 후회는 없다. 공장에서 일하면 경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삶이 아주 단순해질 것 같았다.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경쟁이 있긴 했지만 한번 이겨내니 다시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언과 어프만 있는 전자제품처럼 일과 휴식이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이 이어졌다. 단순한 일상이란 소비를 통한 즐거움에서 해방된 삶이었다. 기숙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 기숙사 생활을 버티지 못한 사람도 많이 봤지만 나는 합숙에 익숙해서 편했다. 무엇보다도 돈을 아낄 수 있었다. 식당이 있으니 끼니가 해결됐고 온수도 잘 나왔다. 사람들이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도 잘 잤다. 작업복이 있으니 옷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도 좋았다. 그러다 비번이 되면 시내로 나가서 술 한잔을 하고 기숙사로 들어오기 전 담배 한 보루를 사는 게 내 유일한 사치였다. 미주를 만나는 날이면 술값마저 굳었다. 선릉역이나 신림역이나 용산역이나 스타벅스에는 평일에도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허름한 다세대 원룸에 사는 사람도, 낯선이가 창문 앞을 기웃거리는 반지하에 사는 사람도 이곳에서는 공평하게 모두 같은 가격으로 커피를 사서 마신다. 하지만 차지하는 공간만 같을 뿐 공간을 소비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
누구에게는 가볍게 쉬다 가는 휴식처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월세를 벌기 위해 절박하게 일하는 일터다. 나는 어릴 때부터 객관적 자기인식을 했다. 서울에 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지만 서울에 살더라도 이런 곳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서울에서 살게 된다면 나는 공장에서 일하거나 배달을 하게 될 것이고 둘 중 뭐가 됐건 커피 한 잔의 여유 같은 건 사치기 때문이다. 황지에서 보글거리며 솟아오르는 물방울이 작은 개천을 만든다. 작은 개천이 모여 낙동강이 된다. 죽어라고 일해야 미래가 조금이나마 바뀔까 말까 하는데 사치는 무슨. 미주는 어떨까? 아빠가 마음만 바뀌면 언제든 서울에서 살 수 있는 TV 광고에 나오는 비싼 아파트를 신화 속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속옷을 빠는 것보다 새 것을 사는 게 더 편한 인생은 어떤 것일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던 해맑은 표정의 녀석에게 물었다. 야,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것 같냐? 왜 그렇게 뻔한 걸 물어? 미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내 질문에 답했다. 그것도 명료하게. 돈이지. 돈 말고 뭐로 사? 빠르고 명료한 대답이었다. 다만 정확하지 않았다. 인신매매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었는데. 녀석의 이해력이 부족했거나 내 질문이 모호했거나. 다시 물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왜 사는 것 같냐고. 아, 그런 얘기였어? 이번에는 조금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역시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답을 내놓았다.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그래, 태어났으니까 살지. 물어본 내가 병신이다. 미주는 다시 창밖에 시선을 두었고 나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은 빨대로 커피를 쪽쪽 빨았다. 미주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한 건 오빠와 페리카나 치킨에 가서 단둘이 술 먹은 날이 떠올라서였다. 하나야,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것 같니? 돈이지. 돈 때문에 사는 거지. 그날 나 역시 미주와 똑같은 대답을 했다. 이유는 달랐지만.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던 때였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해도 너무 힘들었다. 체력에 자신이 있고 낮이건 밤이건 잘 자는 체질이었음에도 2조 2교대 근무는 내 육체와 영혼을 갉아먹었다. 경비원이던 아빠는 2조 1교대였는데 한 곳은 2달 만에 다른 곳은 한 달 만에 잘렸으면서도 자기 반성 같은 건 하나도 없이 세 번째 아파트에 갓 출근한 즈음이었다. 내 눈에 세상의 모든 문제는 돈 때문이었고 해결책 역시 돈이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었기 때문이고 충분히 돈이 있으면 대부분 해결된다는 식이었다. 이런 논리 하나로 세상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비싼 과외 선생을 쓰면 해결됩니다. 외모가 고민이라고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비싼 성형외과에 가면 해결됩니다. 몸이 안 좋아요? 우울하다고요? 네,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정확히는 엄마의 기일이었다. 비번이어서 집에 혼자 있던 나는 엄마 사진을 보며 그때 오빠가 했던 질문을 내게 다시 던지곤 했다. 우리는 왜 사는 걸까?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살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닐 것이다. 동물처럼 그저 번식이 삶의 최대 목적은 아닐 것이다. 인생의 삶이란 건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엄마, 말해줘. 인간은, 아니 나는 왜 사는 거지? 엄마는 답이 없었다. 닷새 동안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이틀 동안 쉬며 시차 적응을 하고 다시 출근해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하는 생활이 반복됐다. 피곤에 절은 사람은 인내심이 없다. 다른 이의 사정 따위도 모른다. 내게 피해를 주면 화내고 욕한다. 그렇게 근시안으로 사는 사람들과 붙어 지내다가 텅 빈 집에 들어오고 다시 공장에 가서 일하다 보면 문득 내가 투명인간 같다는 생각이 스며들곤 했다. 사는 게 뭐냐는 질문은 죽는 건 또 뭐냐는 것으로 이어졌다. 엄마 사진을 놓고 꽤 술을 마셔서 그랬는지 위태로운 상태였던 것 같다. 즐겁고 행복한 순간은 늘 너무 짧고 고통과 불행은 죽기 전까지 끊이지 않을 텐데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늘 집에 있던 엄마가 구급차를 타고 나간 다음 날에는 집에 없는 것. 그게 죽음이었다. 차갑게 식은 엄마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고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유일한 차이는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 하나였다. 그게 죽음이었다. 살면서 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부터 줄곧 나는 혹은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해 고민했다. 나, 인간. 주어가 바뀌면 고민의 깊이도 바뀌었다. 그러다 오빠가 내게 했던 질문이 떠올랐던 것이다. 하나야,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것 같니? 그때 오빠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빠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건 분명하다. 그래, 우리보다 앞서 태어난 똑똑한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책 안에 답이 있겠지. 오빠가 집에 두고 간 책 중 가장 아끼는 것들, 손때가 많이 묻은 책을 집어들었다. 비 오는 날 풍기는 흙냄새가 났다. 대부분 헌책방에서 오래 묵은 것들이라 골동품 수준이었다. 책을 읽은 사람 중 누군가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침을 발랐을 것이고 코딱지를 묻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책을 읽고 나면 꼭 손을 닦아야 했다. 오빠가 따로 모아둔 책은 헤르만 헤세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와 데미안, 버트 도드슨의 드로잉 수업, 성서원의 베스트 성경, 송대방의 헤르메스의 기둥, 노자의 도덕경, 이회수의 사부님 싸부님을 비롯해 20권 남짓이었다. 공통점이라면 대개 죽은 사람들이 쓴 책이었고 내용이 어려워서 읽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부님 싸부님은 만화라서 훨씬 나았지만 그러다가 책 읽는 재미에 빠져들게 됐는데 그건 안개가 스며드는 것처럼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었다. F1 경기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그렇듯 예측 불허의 순간에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사건과 같았다.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으니 재미와 보람이 있었지만 문제도 생겼다. 고민에 대한 답을 얻기는커녕 머릿속만 더 복잡해지기만 했기 때문이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다. 자고 일어나 늦은 점심을 먹고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의 책을 마저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그 짧은 시간에 꿈을 꾸었는데 꽤 넓은 방 안에서 수많은 사람과 가족처럼 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우리 엄마와 오빠는 물론 미주를 포함한 학창시절 친구, 함께 운동하던 언니들도 있었다. 일하지 않아도 때마다 맛있는 식사가 나왔고 온종일 즐겁게 놀기만 하면 됐다. 천국에 온 것 같았다. 하지만 평온은 잠시였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사방의 벽이 조금씩 죄어와 방이 작아졌고
밥의 양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벽은 빠르게 좁아졌고 자고 나면 누군가 죽은 채 발견되는 일까지 이어졌다. 하루는 자다가 누군가의 비명에 벌떡 일어나니 수염난 서양 남자가 우리 엄마를 공격하고 있었다. 있는 힘을 다해 그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그의 숨이 거의 넘어갈 때쯤 잠에서 깼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 이거 샀어. 예쁘지? 예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미주의 목소리에 빠르게 현실로 돌아왔다. 그래, 스타벅스에 있었지. 잠시 자리를 비웠던 미주가 텀블러 3개를 들고 왔다. 하나는 집에 두고, 하나는 회사에 가져가고, 하나는 차에 놓을 거라고 했다. 세상에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는 질문 같은 건 필요가 없다. 걱정 없는 사람은 고민도 하지 않는다. 오빠 잡으러 태백에서 온 피지컬 만렙녀 하나. 재미있고 유쾌하면서도 여운을 남겨주는 책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낭만독백이었습니다.